그 처자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운 마음씨를 지녔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연화의 왼쪽 뺨에는 손바닥만 한 붉은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반점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연화를 피해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제 이름 대신 흉터잡이 혹은 재수 없는 애로 불리며 자라야 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올리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연화는 여느 때처럼 집안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삐걱, 찰칵, 삐걱, 찰칵.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연화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 시각, 볕이 잘 드는 대청마루에서는 이복동생 연희와 계모박씨 부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가문의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붉은 반점이 집안의 수치이자 연희의 앞날을 막는 장애물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병든 아버지를 위한 탕약 냄새가 씁쓸하게 배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연화를 향한 박씨 부인의 냉대와 무시였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쓸다 실수로 손님과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망측한 것, 그 흉한 얼굴을 어찌 함부로 내보이느냐. 당장 들어가지 못해 연희 혼삿길 막을 일 있느냐. 연화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독대 옆에 놓인 물항아리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붉은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슬픔을 먹고 더욱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것을 연화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배틀에 앉아 북을 더 빨리 놀릴 뿐이었습니다. 천이 한 필 한 필 쌓여갈수록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배는 마을에서 가장 곱고 튼튼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화가 짠 배를 모두 연희가 짠 것이라 소겨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던 날, 드디어 박씨 부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한양에 꽤 이름 있는 가문에서 연희의 중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해 집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엣가시 같은 연화였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중요한 시기에 저 불길한 것을 집에 두었다가 무슨 험이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비정한 결심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차가운 아침, 박씨 부인은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희의 혼수품으로 준비해둔 비단필과 귀한 폐물 상자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감나가는 옥 누리개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곧장 연화의 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미처 손댈 틈도 없이 방구석의 실타래 꾸러미를 헤집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안에서 사라졌던 옥 놀이개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 옥 놀이개는 연화의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화의 상자에서 몰래 훔쳐내어 그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감히 제 언니의 혼수품에 손을 대이 도둑년을 봤나. 연화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건 제 것이옵니다.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께서 주신. 하지만 연화의 항변은 박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내년이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병든 아비와 동생을 등쳐먹고 도둑질을 해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도 네가 사람의 자식이냐. 연화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버지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깊은 병세는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그저 밭은 기침과 함께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흉악한 것을 집안에 둘 수 없다. 당장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인연을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가끔 마침 며칠째 그치지 않던 눈이 더욱 거세져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얇은 저고리 차림의 연화를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이 집의 재물에 손을 댄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딸도 이 집의 자식도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쾅 육중한 대문이 연화의 등 뒤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연희의 흐느낌과 박씨 부인의 위로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 이내 거센 바람소리에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길은 오가는 이 하나 없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얇은 집시는 금세 눈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친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연화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으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마침내 연화는 인적이 드문 강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얇은 몸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연화의 의식을 붙잡은 것은 저 멀리 강기슭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빗줄기였습니다. 그 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과 무릎이 얼어붙은 땅에 쓸려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마침내 손끝에 거친 지프로 엮은 문이 닿았습니다. 그곳은 나루터 인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였습니다. 연화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몸으로 문을 두드리다시피 하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삐걱 하고 얼어붙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문을 연 것은 민준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본래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으나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난 후 신분을 숨긴 채 이곳 강변에서 필사장이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얇은 저고리 차림에 왼쪽 뺨에는 흉측한 붉은 반점, 이 근방에서 불길한 처자로 소문난 바로 그 연화였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를 유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문을 닫아버릴까 망설였습니다. 이 처자를 들이는 순간 가뜩이나 고단한 자신의 삶에 또 다른 풍파가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범벅이 된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는 처자를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채 하는 것은 그가 배운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민주는
짧은 혀차는 소리와 함께 결국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은 매서운 바깥 날씨에 비해 아주 조금 나을 뿐이었습니다. 옹기라고는 화로에 남은 잔불이 전부였. 코끝을 스치는 것은 묵 냄새와 지독한 가난의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아랫목에 뉘이고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붓을 들었습니다. 연화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의 붓가는 소리만이 작은 방 안을 위태롭게 채웠습니다. 연화는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다 간신히 돌아온 듯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방의 얼룩진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묵 냄새와 방 한쪽에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 사내의 등이었습니다. 민주는 연화가 깨어난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식어버린 묽은 죽 한 그릇을 퉁명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죽을 목숨은 아니었나 보군. 기력이 회복되는 대로 떠나시오. 여긴 그대가 머물 곳이 못되오. 목소리는 뺨을 스치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장에 나가 양반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책을 필사해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 연화에게는 일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연화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민준에게 큰 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밥을 민준이 어지럽혀 놓은 책과 종이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틈이 벌어진 문풍지를 덧발랐습니다. 연화는 민준의 배려 없는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아직 민준이 잠들어 있을 때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얼어붙은 땅을 헤집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시래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으로 인해 죽은 듯 침침하던 초가집에는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방 안이 전보다 따뜻해진 것과 늘 멀건 맹물 같던 국에서 조금씩 맛이 나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글을 쓰다 말고 조용히 걸레질을 하는 연화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흉한 반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는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나루터에서 양반집 자제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정성껏 필사한 책을 트집 잡아 값을 반이나 깎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선비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는 잔뜩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세상이 다 썩었어. 재주가 있으면 무얼 하고 그를 알면 무얼 한단 말인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뿐인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듯 방구석에 내던졌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그가 몰락한 가문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이제는 그의 처지를 대변하듯 여기저기 달코해져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지독한 절망감에 뒤척이다 늦게야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그가 벗어던진 두루마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솜씨 좋은 친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라곤 반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을 최대한 낮추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침선함에서 실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낡은 두루마기를 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 아래를 흐르는 물줄기처럼 부드럽고도 강인한 힘이 그 손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속이 쓰려 미간을 찌푸리던 그의 눈에 가지런히 개켜진 두루마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내던졌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집어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던 옷깃과 소매뿌리가 마치 새 옷이라도 된 듯 말끔하게 수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늘땀은 어찌나 촘촘하고 고른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꿰맨 자국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입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붉은 반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반점만을 보았습니다. 그 흉측한 반점이 그녀의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정교하고 섬세한 손길을 가진 이가 어찌 불길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는 처음으로 연화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하고 값진 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가 남은 두루마기를 천천히 걸쳐 입었습니다. 옷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가 초가에서의 두 번째 겨울은 첫 번째 겨울보다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허술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두 사람의 잠을 깨우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벌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루터의 주막이며 시장을 돌며 글씨 써줄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간 이어진 지독한 눈보라를 뚫고 늦은 밤에야 돌아온 민준이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채로 자리에 쓰러졌 밤새도록 마른 기침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제 몸이 얼어붙는 것보다 더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민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렸지만 그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은커녕 당장 내일 먹으란 줌에 곡식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민주는 고열에 시달리며 간간히 아버님, 억울합니다. 와 같은 잠꼬대를 내뱉다가 이내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작은 침서남이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비장한 표정으로 침서남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주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고운 명주 조각을 꺼내 네모난 나무틀에 팽팽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바늘에 오색실을 꿰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떨렸지만 일단 바늘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차가운 방 안에서 오직 그녀의 바늘이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꺾이지 않는 기계와 선비로서의 고고함을 생각하며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굳건한 대나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호박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무렵 마침내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설죽도, 쉿죽도,
즉 눈 속의 대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은실로 표현된 눈송이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생생했 대나무 잎은 짙고 옅은 초록실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졌으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작은 명주폭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묽은 죽을 쑤어 끙끙 앓는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민준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문득 연화가 곁에 놓아둔 자수틀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민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자수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지 않소. 그는 마치 그 자수에서 얼음 같은 바람과 대나무의 굳건한 향기를 맡은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얼굴을, 정확히는 늘 외면하려 했던 그 붉은 반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점 너머에 숨겨져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의 재능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화는 처음으로 너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쓰개를 찾아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죽도 자수를 품에 안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 약을 살 돈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너울 사이로 얼핏 보이는 붉은 반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하다며 피하거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시장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서 불길한 것이 가게 하인이 연화를 쫓아내려던 바로 그때 안쪽에서 비단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가게의 안주인인 듯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쳐 사람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내밀었습니다. 안주인은 자수를 받아들고는 이리저리 돌려보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이내 깊은 탄성과 함께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살아있는 대나무는 처음 본다. 이 바늘땀 좀 보게. 이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필시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안주인은 연화에게 당장 의원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만드는 모든 작품을 자신에게 가져오라며 최고급 비단과 실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내 재주는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을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네 재주의 날개가 되어주마. 그날 이후 연화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흉터잡이 처자라는 불길한 이름 대신 강변의 신비한 수선각이라는 이름이 장안의 귀부인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연화의 자수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 두 사람의 초가에는 더 이상 씁쓸한 탕약 냄새, 대신 따뜻한 밤 냄새와 약재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연화가 벌어온 돈으로 산약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연화에게 깊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즉 지식으로 그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연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붙잡는 법부터 가르쳤고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술을 놓는 만큼이나 빠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어두운 골방에서 배틀 소리만 듣고 자랐던 연화에게 민준이 읽어주는 시와 글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붓을 놀리는 민준의 먹 냄새와 바늘을 놀리는 연화의 실 냄새가
작은 방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불행의 그림자를 데리고 오는 법일까요? 연화의 자수가 한양에서까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그 소문은 결국 연화를 내쫓았던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연희의 혼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꼬여가고 있었고 혼수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박씨 부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녀는 당장 연희를 앞세우고 강변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안의 망신이던 것이 멀쩡히 사내와부터 살고 있었구나. 박씨 부인은 다짜고짜 방 안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이 애써 이룬 단출한 살림살이를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부인, 어인일이십니까?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중과 함께 글을 읽으며 그녀는 재주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과 존엄성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인일이냐니 이 괘씸한 건네. 언니 혼사가 코앞인데 너는 네가 저지른 죄도 있고 여기서 딴 살림을 차려. 박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연희의 홀레복과 패백에 쓰일 병풍을 네가 수놓아야겠.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 감사히 여기거라. 연화는 조용히 박씨 부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의 곁에 나란히 서서 평생 처음으로 계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단호했습니다. 제 재주는 더 이상 부인과 따님의 거짓된 체면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쫓겨난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네가 날 가르치려 들어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박씨 부인은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좋다. 네가 정령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이 몰락한 양반놈과 눈이 맞아 부모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온 마을에, 아니 저작거리에 소문을 내고야 말겠다. 과연 이 선비 나으리께서 불륜과 폐륜을 저지른 계집과 노란한 추문 속에서도 지금처럼 꼿꼿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박씨 부인은 악담을 퍼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희를 데리고 횡하니 초가를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함께 폭풍을 맞이해야 하는 동지의 어린 침묵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모진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마을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연하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연화의 붉은 반점을 걸고 넘어지며 불길한 것이 불길한 짓을 저질렀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 것일까요? 그녀의 악행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 자신의 발목을 잡고야 말았습니다. 연희의 혼담을 주선했던 중매쟁이가 이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되어 혼처가 될 뻔했던 사돈댁에 이 사실을 고스란히 전한 것입니다. 집안 단속도 못하고 딸자식이 도둑질에 야반도주를 하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박씨 부인이 혼수품을 마련하기 위해 연화의 재주를 탐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박씨 부인이 자랑했던 가문의 재산이 텅 빈 허풍이었으며 연희 또한 바느질은커녕 기본적인 살림조차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혼사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만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뿌린 업보의 시작임을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변의 초가에서는 연화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악담이 자신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사는 민준의 신분까지 위태롭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문득 어머니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억울한 누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연화는 복잡한 심경으로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어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옥놀이개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그리움을 한 땀 새겨 넣는 처절한 기도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수가 완성되었을 때 비단 가게의 안주인이 약속대로 그녀의 작품을 가지러 초가를 방문했습니다. 안주인은 연화가 새로 완성한 다른 수들을 살피다가 방 한쪽에 놓인 그 옥놀이개 자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자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이 바늘땀은 그녀는 연화의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고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그 독특한 바늘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한양에서 미복 차림으로 귀한 비단을 구하러 온 한 대감이 안주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안주인의 경탄을 듣고 자수의 눈길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받아들었습니다. 옥놀이개의 문양보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수를 놓은 독특한 기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궁중의 수방에서 함께 일했던 중마고우의 기법, 이젠 명맥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1월침법 유예찜빨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너울을 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그대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자 너울이 살짝 빗겨가며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대감은 반점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네가 바로 연심 낸심의 딸이었구나. 연심은 바로 연화의 친어머니가 궁에서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나 시골로 낙향해 병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물었고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박씨 부인의 만행과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화를 보호하려 나선 민준의 신분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의 아버지는 바로 이 대감이 마음속에 큰 빚을 지고 있던 옛 동료였습니다. 대감은 영모 사건에 휘말린 민준의 아버지를 구명하려 애썼으나 실패하고 그 잔당으로 몰릴까 두려워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을 다시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관아에 사람을 보내 박씨 부인을 대령하게 했습니다. 대감의 서슬퍼런 위엄과 연화의 어머니 유품인 옥놀이개 자수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박씨 부인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과 모함, 그리고 연화를 내쫓은 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또한 대감은 즉시 왕에게 상소를 올려 민준의 집안이 겪은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청했습니다. 때마침
정국이 바뀌어 역모를 주도했던 간신배들이 몰락한 터라 제조사는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민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노로 전락했으며 연희는 제 어미의 죄를 안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민주는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강변의 초가로 달려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진심을 알아준 민준 앞에서 그 반점은 더 이상 수치나 불행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해봄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는 날 혼례를 올렸습니다. 민준과 연화는 예전에 초가가 있던 자리에 작지만 단단하고 기품 있는 새 집을 지었습니다. 집안은 연화가 수놓은 고운 병풍과 민준이 쓴 힘찬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해봄이 되자 강변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따스한 툇마루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반점은 봄햇살 아래 마치 홍매화 꽃잎처럼 고왔습니다. 민주는 학자의 벼슬을 되찾았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아내의 곁에서 글을 읽고 후학을 양성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마당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민준이 연화의 자수를 보며 직접 깎아 만든 작은 옥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꾼 노인은 글을 쓴 붓을 조용히 내려놓았. 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 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삿된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진실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강변의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군요. 부디 좋은 꿈꾸시. 그 처자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꽃처럼 맑고 고운 마음씨를 지녔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습니다. 연화의 왼쪽 뺨에는 손바닥만 한 붉은 반점이 태어날 때부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반점을 보고 불길한 징조라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연화를 피해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제 이름 대신 흉터잡이 혹은 재수 없는 애로 불리며 자라야 했습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올리기 시작하던 어느 늦가을, 연화는 여느 때처럼 집안 가장 구석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삐걱, 찰칵, 삐걱, 찰칵.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배틀 소리만이 연화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그 시각, 볕이 잘 드는 대청마루에서는 이복동생 연희와 계모박씨 부인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본래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으로 가문의 체면과 명예를 목숨처럼 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붉은 반점이 집안의 수치이자 연희의 앞날을 막는 장애물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병든 아버지를 위한 탕약 냄새가 씁쓸하게 배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짙은 것은 연화를 향한 박씨 부인의 냉대와 무시였습니다. 연화가 마당을 쓸다 실수로 손님과 마주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날카로운 질책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망측한 것, 그 흉한 얼굴을 어찌 함부로 내보이느냐. 당장 들어가지 못해 연희 혼삿길 막을 일 있느냐. 연화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독대 옆에 놓인 물항아리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붉은 반점은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슬픔을 먹고 더욱 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마른다는 것을 연화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저 방으로 돌아와 배틀에 앉아 북을 더 빨리 놀릴 뿐이었습니다. 천이 한 필 한 필 쌓여갈수록 마음속 응어리도 조금은 풀리는 듯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배는 마을에서 가장 곱고 튼튼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화가 짠 배를 모두 연희가 짠 것이라 소겨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던 날, 드디어 박씨 부인이 그토록 고대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한양에 꽤 이름 있는 가문에서 연희의 중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해 집안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엣 가시 같은 연하였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중요한 시기에 저 불길한 것을 집에 두었다가 무슨 험이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비정한 결심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차가운 아침, 박씨 부인은 집안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희의 혼수품으로 준비해둔 비단필과 귀한 폐물 상자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값나가는 옥 누리개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곧장 연화의 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미처 손댈 틈도 없이 방구석의 실타래 꾸러미를 헤집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안에서 사라졌던 옥 놀이개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그 옥 놀이개는 연화의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연화의 상자에서 몰래 훔쳐내어 그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감히 제 언니의 혼수품에 손을 대이 도둑년을 봤나. 연화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건 제 것이옵니다. 돌아가신 제 친어머니께서 주신. 하지만 연화의 항변은 박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내년이 지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병든 아비와 동생을 등쳐먹고 도둑질을 해 이런 폐륜을 저지르고도 네가 사람의 자식이냐. 연화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버지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깊은 병세는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그저 밭은 기침과 함께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이내 박씨 부인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흉악한 것을 집안에 둘 수 없다. 당장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인연을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밖은 마침 며칠째 그치지 않던 눈이 더욱 거세져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얇은 저고리 차림의 연화를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밀쳐냈습니다. 이 집의 재물에 손을 댄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딸도 이 집의 자식도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거라. 쾅 육중한 대문이 연화의 등 뒤에서 무정하게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연희의 흐느낌과 박씨 부인의 위로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다. 이내 거센 바람소리에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뺨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길은 오가는 이 하나 없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얇은 집시는 금세 눈에 젖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친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마치 연화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으려는 듯 더욱 거세게 몰아쳤. 마침내 연화는 인적이 드문 강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눈이 그녀의 얇은 몸 위로 소리 없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연화의 의식을 붙잡은 것은 저 멀리 강기슭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빗줄기였습니다. 그 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지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손과 무릎이 얼어붙은 땅에 쓸려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마침내 손끝에 거친 지프로 엮은 문이 닿았습니다. 그곳은 나루터 인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였습니다. 연화는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몸으로 문을 두드리다시피 하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삐걱 하고 얼어붙은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문을 연 것은 민준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본래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였으나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난 후 신분을 숨긴 채 이곳 강변에서 필사장이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람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얇은 저고리 차림에 왼쪽 뺨에는 흉측한 붉은 반점, 이 근방에서 불길한 처자로 소문난 바로 그 연화였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얼어붙은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를 유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문을 닫아버릴까 망설였습니다. 이 처자를 들이는 순간 가뜩이나 고단한 자신의 삶에 또 다른 풍파가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범벅이 된 채 가늘게 숨을 몰아쉬는 처자를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채 하는 것은 그가 배운 성현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즉, 민주는 짧은 혀차는 소리와 함께 결국 연화의 팔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방 안은 매서운 바깥 날씨에 비해 아주 조금 나을 뿐이었습니다. 옹기라고는 화로에 남은 잔불이 전부였. 코끝을 스치는 것은 묵 냄새와 지독한 가난의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아랫목에 뉘이고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붓을 들었습니다. 연화의 거친 숨소리와 민준의 붓가는 소리만이 작은 방 안을 위태롭게 채웠습니다. 연화는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다 간신히 돌아온 듯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방의 얼룩진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묵 냄새와 방 한쪽에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 사내의 등이었습니다. 민주는 연화가 깨어난 것을 알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식어버린 묽은 죽 한 그릇을 퉁명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죽을 목숨은 아니었나 보군. 기력이 회복되는 대로 떠나시오. 여긴 그대가 머물 곳이 못되오. 목소리는 뺨을 스치는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장에 나가 양반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책을 필사해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 연화에게는 일절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연화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민준에게 큰 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밥을 민준이 어지럽혀 놓은 책과 종이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방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틈이 벌어진 문풍지를 덧발랐습니다. 연화는 민준의 배려 없는 냉대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 아직 민준이 잠들어 있을 때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얼어붙은 땅을 헤집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시래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함으로 인해 죽은 듯 침침하던 초가집에는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방안이 전보다 따뜻해진 것과 늘 멀건 맹물 같던 국에서 조금씩 맛이 나는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글을 쓰다 말고 조용히 걸레질을 하는 연화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흉한 반점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는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나루터에서 양반집 자제에게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정성껏 필사한 책을 트집 잡아 값을 반이나 깎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선비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는 잔뜩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세상이 다 썩었어. 재주가 있으면 무얼 하고 그를 알면 무얼 한단 말인가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뿐인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 던지듯 방구석에 내던졌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그가 몰락한 가문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이제는 그의 처지를 대변하듯 여기저기 달코해져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지독한 절망감에 뒤척이다 늦게야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그가 벗어던진 두루마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솜씨 좋은 친어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라곤 반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잔부를 최대한 낮추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침선함에서 실과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낡은 두루마기를 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 아래를 흐르는 물줄기처럼 부드럽고도 강인한 힘이 그 손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늦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속이 쓰려 미간을 찌푸리던 그의 눈에 가지런히 개켜진 두루마기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내던졌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옷을 집어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던 옷깃과 소매뿌리가 마치 새 옷이라도 된 듯 말끔하게 수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늘땀은 어찌나 촘촘하고 고른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꿰맨 자국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입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의 불빛이 그녀의 붉은 반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반점만을 보았습니다. 그 흉측한 반점이 그녀의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정교하고 섬세한 손길을 가진 이가 어찌 불길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는 처음으로 연화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귀하고 값진 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가 남은 두루마기를 천천히 걸쳐 입었습니다. 옷은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가 초가에서의 두 번째 겨울은 첫 번째 겨울보다 혹독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허술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두 사람의 잠을 깨우기 일쑤였습니다. 민주는 그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벌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루터의 주막이며 시장을 돌며 글씨 써줄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간 이어진 지독한 눈보라를 뚫고 늦은 밤에야 돌아온 민준이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진 채로 자리에 쓰러졌 밤새도록 마른 기침과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연화는 제 몸이 얼어붙는 것보다 더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민준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렸지만 그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은커녕 당장 내일 먹으란 줌에 곡식조차 없는 처지였습니다. 민주는 고열에 시달리며 간간히 아버님, 억울합니다. 와 같은 잠꼬대를 내뱉다가 이내 정신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절망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그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둔 작은 침서남이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비장한 표정으로 침서남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재주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장 고운 명주 조각을 꺼내 네모난 나무틀에 팽팽하게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바늘에 오색실을 꿰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떨렸지만 일단 바늘을 잡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거침없어졌습니다. 그녀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차가운 방 안에서 오직 그녀의 바늘이 천을 스치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꺾이지 않는 기계와 선비로서의 고고함을 생각하며 눈보라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굳건한 대나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호박 하룻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창호지를 물들일 무렵 마침내 한 폭의 그림 같은 자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설죽도 쉿죽도, 즉 눈 속의 대나무 그림이었습니다. 은실로 표현된 눈송이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생생했 대나무 잎은 짙고 옅은 초록실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졌으되 결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이 작은 명주폭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탈진한 몸을 이끌고 묽은 죽을 쑤어 끙끙 앓는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간신히 눈을 뜬 민준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문득 연화가 곁에 놓아둔 자수틀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민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자수를 만져보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지 않소. 그는 마치 그 자수에서 얼음 같은 바람과 대나무의 굳건한 향기를 맡은 듯 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얼굴을, 정확히는 늘 외면하려 했던 그 붉은 반점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점 너머에 숨겨져 있 보석처럼 빛나는 그녀의 재능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날 아침 연화는 처음으로 너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쓰개를 찾아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죽도 자수를 품에 안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 약을 살 돈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너울 사이로 얼핏 보이는 붉은 반점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하다며 피하거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시장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서 불길한 것이. 가게 하인이 연화를 쫓아내려던 바로 그때 안쪽에서 비단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가게의 안주인인 듯한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봐도 기품이 넘쳐 사람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내밀었습니다. 안주인은 자수를 받아들고는 이리저리 돌려보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이내 깊은 탄성과 함께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살아있는 대나무는 처음 본다. 이 바늘땀 좀 보게. 이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야. 필시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안주인은 연화에게 당장 의원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만드는 모든 작품을 자신에게 가져오라며 최고급 비단과 실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내 재주는 이런 누추한 곳에서 썩을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네 재주의 날개가 되어주마. 그날 이후 연화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흉터잡이 처자라는 불길한 이름 대신 강변의 신비한 수선각이라는 이름이 장안의 귀부인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나갔습니다. 연화의 자수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 두 사람의 초가에는 더 이상 씁쓸한 탕약 냄새, 대신 따뜻한 밤 냄새와 약재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연화가 벌어온 돈으로 산약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연화에게 깊은 빚을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 즉 지식으로 그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연화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붙잡는 법부터 가르쳤고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술을 놓는 만큼이나 빠르게 글을 익혔습니다. 어두운 골방에서 배틀 소리만 듣고 자랐던 연화에게 민준이 읽어주는 시와 글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붓을 놀리는 민준의 먹 냄새와 바늘을 놀리는 연화의 실 냄새가 작은 방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불행의 그림자를 데리고 오는 법일까요? 연화의 자수가 한양에서까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자 그 소문은 결국 연화를 내쫓았던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마침 연희의 혼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꼬여가고 있었고 혼수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박씨 부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녀는 당장 연희를 앞세우고 강변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우리 집안의 망신이던 것이 멀쩡히 사내와부터 살고 있었구나. 박씨 부인은 다짜고짜 방 안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이 애써 이룬 단출한 살림살이를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니, 부인, 어인일이십니까?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함께 글을 읽으며 그녀는 재주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힘과 존엄성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인일이냐니 이 괘씸한 건네. 언니 혼사가 코앞인데 너는 네가 저지른 죄도 있고 여기서 딴 살림을 차려. 박씨 부인은 연화의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가 할 일이 있다. 연희의 홀레복과 패백에 쓰일 병풍을 네가 수놓아야겠.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 감사히 여기거라. 연화는 조용히 박씨 부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민준의 곁에 나란히 서서 평생 처음으로 계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 단호했습니다. 제 재주는 더 이상 부인과 따님의 거짓된 체면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박 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쫓겨난 개가 주인을 무는 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네가 날 가르치려 들어 내년이 정령 죽고 싶은 개로구나. 박 씨 부인은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좋다. 네가 정령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이 몰락한 양반놈과 눈이 맞아 부모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온 마을에, 아니 저작거리에 소문을 내고야 말겠다. 과연 이 선비 나으리께서 불륜과 폐륜을 저지른 계집과 노란한 추문 속에서도 지금처럼 꼿꼿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박 씨 부인은 악담을 퍼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희를 데리고 횡하니 초가를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함께 폭풍을 맞이해야 하는 동지의 어린 침묵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모진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마을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연하가 집안의 물건을 훔쳐 사내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연화의 붉은 반점을 걸고 넘어지며 불길한 것이 불길한 짓을 저질렀다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치 않았던 것일까요? 그녀의 악행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 자신의 발목을 잡고야 말았습니다. 연희의 혼담을 주선했던 중매쟁이가 이 흉흉한 소문을 듣고는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염려되어 혼처가 될 뻔했던 사돈댁에 이 사실을 고스란히 전한 것입니다. 집안 단속도 못하고 딸자식이 도둑질에 야반도주를 하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박 씨 부인이 혼수품을 마련하기 위해 연화의 재주를 탐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박 씨 부인이 자랑했던 가문의 재산이 텅 빈 허풍이었으며 연희 또한 바느질은커녕 기본적인 살림조차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혼사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만 것입니다. 그녀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뿌린 업보의 시작임을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변의 초가에서는 연화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악담이 자신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사는 민준의 신분까지 위태롭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문득 어머니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억울한 누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연화는 복잡한 심경으로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어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어머니의 옥놀이개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그리움을 한 땀 새겨 넣는 처절한 기도와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수가 완성되었을 때 비단 가게의 안주인이 약속대로 그녀의 작품을 가지러 초가를 방문했습니다. 안주인은 연화가 새로 완성한 다른 수들을 살피다가 방 한쪽에 놓인 그 옥놀이개 자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표정으로 자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이 바늘땀은 그녀는 연화의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고고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그 독특한 바늘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한양에서 미복 차림으로 귀한 비단을 구하러 온 한대감이 안주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안주인의 경탄을 듣고 자수의 눈길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수를 받아들었습니다. 옥놀이개의 문양보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술을 놓은 독특한 기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 궁중의 수방에서 함께 일했던 중마고우의 기법. 이젠 명맥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1월침법 유예찜빨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너울을 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필시 그대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오. 연화가 놀라 고개를 들자 너울이 살짝 빗겨가며 붉은 반점이 드러났습니다. 대감은 반점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 네가 바로 연심 낸심의 딸이었구나. 연심은 바로 연화의 친어머니가 궁에서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어머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궁에서 쫓겨나 시골로 낙향해 병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물었고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박씨 부인의 만행과 자신이 겪었던 서름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화를 보호하려 나선 민준의 신분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민준의 아버지는 바로 이 대감이 마음속에 큰 빚을 지고 있던 옛 동료였습니다. 대감은 영모 사건에 휘말린 민준의 아버지를 구명하려 애썼으나 실패하고 그 잔당으로 몰릴까 두려워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엮여 있었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이 모든 억울한 사연을 다시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관아에 사람을 보내 박씨 부인을 대령하게 했습니다. 대감의 서슬퍼런 위엄과 연화의 어머니 유품인 옥 놀이개 자수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박씨 부인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도둑질과 모함 그리고 연화를 내쫓은 죄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또한 대감은 즉시 왕에게 상소를 올려 민준의 집안이 겪은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청했습니다. 때마침 정국이 바뀌어 영모를 주도했던 간신배들이 몰락한 터라 재조사는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민준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관노로 전락했으며 연희는 제 어미의 죄를 안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민주는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강변의 초가로 달려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해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진심을 알아준 민준 앞에서 그 반점은 더 이상 수치나 불행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해봄 따스한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는 날 혼례를 올렸습니다. 민준과 연화는 예전에 초가가 있던 자리에 작지만 단단하고 기품 있는 새 집을 지었습니다. 집안은 연화가 수놓은 고운 병풍과 민준이 쓴 힘찬 글씨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해봄이 되자 강변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따스한 툇마루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반점은 봄햇살 아래 마치 홍매화 꽃잎처럼 고왔습니다. 민주는 학자의 벼슬을 되찾았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아내의 곁에서 글을 읽고 후학을 양성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눈을 떼고 마당에서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민준이 연화의 자수를 보며 직접 깎아 만든 작은 옥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꾼 노인은 글을 쓴 붓을 조용히 내려놓았. 밖에는 어느새 눈이 그치고 차가운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 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삿된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품은 진실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라는 것을 강변의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밤이 깊었군요. 부디 좋은 꿈 꾸시기